네,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2주마다 인사드려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3주 만에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나름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혹시 들으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중간중간 답변 드리거나 끝나기 10분 전에 그중에 역시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또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의견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한 저도 또 피드백도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유럽에서 왜 우리나라 김미역을 수입 금지했었던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이것을 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좋아합니다. 예, 저라고 뭐 안 먹는 거 아니고요. 예, 당연히 좋아합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김 뭐 관련돼서 또 미역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중금속, 요즘 바다의 오염과 관련해서 중금속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중금속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예, 중금속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은 다른 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김미역 또는 다시마에 대해서 한번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에는 RASFF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끼리 그냥 라스프라고도 하고요. 그냥 RASFF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신속 정보 시스템입니다. 네, 풀네임은 저렇게 돼 있고요. 이 신속 정보 시스템 라스프가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유럽은 여러 개 나라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유럽 회원들 국들끼리만 어떤 협약을 맺었냐면 여러 식품이나 사료 있죠. 사료의 안전 문제를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투명하다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가 꾸미지도 않고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공유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라스프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서로 공유하다가 만약에 어떤 식품 안전 위험이 발견되잖아요. 유럽 회원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뭐 수입했던 어떤 뭐 식품 중이나 사료에서 위험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저 라스프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정보를 그대로 공유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슬로베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예를 들어 그걸 참고로 해서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그런 데서 발빠르게 같이 뭐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프 윈도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일부를 캡처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라스프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capture한 겁니다.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시간대별로 쫙 나와 있고요. 뭐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두 줄 한번 보시면 왼쪽 줄 나와 있는 나라들은요. 조치를 당한 나라들입니다. 조치를 당한 나라들이고 오른쪽 줄이 나와 있는 나라들은 바로 조치를 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 보시면 약간 친숙한 국기 바로 우리나라 태극기가 좀 여러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진 못하고 굳이 일부만 이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4 월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 2024년 4월 딱 그쪽 관련된 걸 클릭하면 이런 이제 창이 뜨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이제 중금속은 아닙니다. 중금속은 아니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보면 뭐냐면 한국 씨위드 스낵이라고 합니다. 한국 씨위드 스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한국 씨위드 스낵 하면 뭐냐면요. 김, 미역, 다시다 같은 거고요. 다시마 같은 거고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공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씨위드 스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 미역 이런 다시마에 대해서 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하이 아이오딘 컨텐트라고 나옵니다. 아이오딘이라고 나오죠. 참고로 영국식 발음은 아이오딘이고요. 미국식 발음은 아이오다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선 아이오딘이라고 보통 표기를 합니다. 또는 요오드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하이 아이오딘 컨텐츠라고 나오죠. 뭔가 요오드가 많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나왔나 봤더니 30에서 한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8 ppm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나와서 요오드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국 김미역 다시마 같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준을 실제 보통 20으로 잡습니다. 농도를 한 20 ppm 정도로 잡고요. 20 넘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슬로베니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 12월에 역시 한국 드라이드 씨위드, 역시 김미어 다시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일단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충격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 ppm을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무려 약 248 ppm이 검출이 됩니다. 아까 2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너무나 높은 농도로 이런 요오드 농도가 측정이 돼서 즉각적으로 유럽의 회원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유럽 전역에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독일에서 역시 한국 드라이드 씨 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충격적입니다. 아까 20이라고 했죠, 기준이. 어떤 제품에서 식품에서 530 ppm이 나옵니다. 530 ppm이요. 25배가 넘는 그런 높은 농도로 요오드가 검출이 돼서 즉각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서는요. 4,800 ppm 이상이 검출이 됩니다. 거의 5,000 ppm에 육박을 하는 거죠. 거의 기준치의 2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250배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농도의 요오드가 검출이 돼서 즉각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럼 요오드, 아까 영어로 아이오딘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저렇게까지 유럽이 과연 한국산, 이 한국이 정말 자랑하는 막 뭐 식품계 반도체라고도 부르잖아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뭐 K푸드의 선봉자 하면 김이 항상 등장하는 건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식품인데 왜 유럽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걸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메이저 언론에서 이걸 다룬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다뤘는지 몰라서 안 다뤘는지. 근데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유럽에서만 다뤄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오드라는 게 아이오딘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설명드리면요.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좋은 겁니다.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화학 원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든지 여러분들이 막 미네랄, 각종 좋은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뭐 미네랄이 있는데 그 미네랄들 여러분들 다 독성 밝혀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미네랄이 우리한테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뭐 미량 미네랄이 있고 대량 미네랄이 있는데 너무 특정 그 양을 너무 넘어서게 되면 다 독성들이 밝혀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오드도 필요한 건 맞지만 과잉 섭취 시에는 갑상선 기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게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밝혀져 있냐면 너무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건 맞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걸 유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많이 먹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물 있죠. 물도 여러분 한 번에 6리터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공기 중에 산소가 되게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산소도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기 중에 질소가 없고 다 산소로 100%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산소가 100% 되면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잉이면 안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오드도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우리 배제크님께서 과유불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게 정답입니다. 저게 정답입니다. 예, 저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독일에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그런 자료를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반드시 명확히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ppm입니다. 농도를 어떤 식품이든지 농도 20 ppm이 넘으면 어떤 제품도 해조류 제품은 유통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20 ppm 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농도로 기준을 삼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농도는 말 그대로 농도잖아요, 그죠? 농도죠.
근데 농도를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섭취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독일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섭취량이 있기 때문에 특정 농도로 관리를 해 줘야 일반적인 섭취량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 어느 위험한 수준의 요오드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농도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단순하게 "하루에 한 그릇은 돼요. 괜찮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량의 혹시 그 고농도의 그 뭐 김미역 뭐 다시 말하면 한 그릇만 먹어도 너무 기준치 이상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를 알아야 뭐 "몇 그릇이면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양은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위험성은 "농도로 관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유럽에서는 저렇게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막 반도체로 자랑하는 K푸드의 막 선봉장이라는 김미역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조 해조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요오드 함량 기준 규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아이오딘에 대한 함량 기준 규격이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을 한다 가정해 볼게요. 제가 교원 창업을 했어요. 교수 창업을 해 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치겠습니다. 김미역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미역 회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요오드 농도가 뭐 5,000 ppm이든 뭐 10,000 ppm이든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농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넣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일부러 요오드를 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 해변국에서 김미역에서 이 자체가 요오드 흡수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농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 농도가 뭐든 전 체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그 상태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혀 기준 규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 아니다. 우리나라도 기준 규격이 있다."라고 "저는 어디서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조언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 하루 섭취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 그러니까 요오드는 아까 몸에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지나치면 문제인 거지 좋은 거기 때문에 하루 섭취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을 그냥 약간 권고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넘지 마세요."라고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상한 섭취량입니다. "이 정도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는 하고는 있어요. 예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약간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상한 섭취량이 있으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2020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정부에서도 이 기본적인 어떤 김미역 이런 데 요오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많이 드시는 분이 임산부, 수유부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아까 말한 상한 섭취량을 넘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조사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했더니 임신부, 수유부들 조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 그때 뭐 어떤 분은 좀 상한 섭취량을 뭐 넘는 뭐 그런 결과도 실제 있었고요. 예. 그런 임산부들도 있었어요. 뭐 이 정도 섭취하면 뭐 괜찮다 정도라고 이제 말은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훈훈하게 마무리 졌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정부 발표가 있었냐면 공식 보도 자료입니다.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섭취량은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임신부, 수유부에 대해서요.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는 임신 수유부의 경우에는 질환의 종류와 상태 등에 따라 위의 영양, 갑상샘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이라고 정부 보도 자료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갑상선 질환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새. 예. 또 우리나라 갑상선 암 세계 1 인 건 아시죠? 갑상선 질환 있는 임신 수유부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제 조사했을 때 상한 섭취량 넘는 분들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당시 조사할 때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데 상한 섭취량이 넘으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 근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의료진 전문 영양사의 상담을 통해 그러니까 갑상선에 좀 질환이 앓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전문 영양사의 상담을 통해서 요오드 섭취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정부 보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진과 전문 영양 상담을 해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에 여러분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부 발표자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자, 만약에 우리 임신 수유부를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임신 수유부만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김미역을. 근데 임신 수유부만 좀 놓고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임신 수유부 분이 산후조리원에서 거기에 이제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전문 영양사 있으시잖아요. 전문 영양사랑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유부분이 임신부분이 수유부분이 제가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 미역국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요? 그래야 아까 말한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의료진이나 전문 영양사가 하루에 한 그릇은 괜찮아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대답할 수 있는지. 저도 대답을 못 합니다. 왜 못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농도를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000 ppm이든 10,000 ppm이든 아까 보셨잖아요. 5,000 ppm도 막 난리가 났던 독일 기준으로 250배가 넘는 5,000 ppm에 육박하는 것도 팔아도 문제가 아니 그런 걸 우리는 지금 팔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라면 쪼끔만 먹어도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상한 섭취량 넘는 분들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미역이나 김 같은 거 먹을 때는 저농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고농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 전문 영양사가 알 수가 없죠. 정부가 농도를 관리가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농도 관리가 돼야 이런 의료진 전문 영양사가 우리나라는 뭐 50 ppm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에 뭐 2 그릇은 괜찮아요? 뭐 일주일에 뭐 몇 그릇은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정부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하물며 임신 수유부에 대해서 저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상담하라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임신 수유부만 김미역을 드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 김이를 매일 끼니마다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심지어 저 아는 지인은 혼술을 되게 즐기시는데 집에서 매일 맥주 드시면서 김만 드십니다, 안주로. 김만. 뭐 살 안 찐다고. 그래서 김 봉지 한 4-5 봉지 뜯으세요, 맥주 드시면서. 그렇게 김 많이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미역국은 말할 것도 없고. 자, 문제는 뭐냐면 임신 수유만 드시는 것도 일반인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건데 유럽은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뭐 상한 섭취량을 넘든 아무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전 연령대에 대해서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라는 어떤 연구 자료는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없습니다. 전 연령대에 대해서 아무리 장기간 저렇게 고농도로 노출돼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뭐 전문가분이시든 어떤 자료 갖고 계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없습니다. 아마 갖고 계신 자료는 그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 수유부에 대해서 연관 자료가 있어요. 뭐 이 정도 노출하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 논문이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전 연령대에 대해서 자료 없고요. 두 번째, 복합 독성 자료도 없습니다. 고농도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요오드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수많은 뭐 과불암이든 중금속이든 농약이든 다양하게 이런 유해 물질들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복합 독성들. 요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게 복합 독성 연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괜찮은데 같이 있을 때 독성을 발현하는 것들, 그런 겁니다. 독성을 발현하는 건데 그런 복합 독성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된 바가 없습니다. 충분히 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요새 또 뭐가 문제냐면 똑같은 유해 물질인데 어떤 질환을 앓고 있으면 더 독성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게 그 튀긴 음식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더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고농도의 요오드가 우리가 계속 노출됐을 때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가 충분히 돼 있지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과연 유럽에서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건지, 한국처럼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즐겨 먹는 거니까요. 마음껏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유럽 사람들이 예민한 건지, 한국이 아니란 건지, 여러분들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과한 섭취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런 수산물들의 중금속 오염도가 높다라는 거는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김 같은 거는 너무 저도 김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는 하지만 좋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좀 섭취량 같은 거 조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방법 그러니까 그 미역국 같은 경우는요. 드세요. 드셔도 되는데 너무 역시 과한 섭취는 좀 자제하실 필요 있고 뭐 일 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저기 미역국은 보통 국물까지 보통 다 드시잖아요. 그죠? 보통 다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국물을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를 좀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팔팔 끓이는 동안에요. 팔팔 끓이는 동안 그 미역 안에 있는 성분들이 일부가 막 특정 성분들이 막 빠지는 게 있는데 빠지면서 중금속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요오드 성분도 일부가 좀 빠집니다. 예 같이 빠져나와요 같이. 예 그러기 때문에 약간 국물보다는 그냥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섭취량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024년도 12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분명히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앞으로 5년 안에는 대한민국도 유럽처럼 어떤 기준은 있을 것이라 기준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유럽처럼 20 ppm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50 ppm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또 계도 기간도 아마 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김, 미역 이런 생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 그냥 평소대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번 저런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했는데 요오드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럼 판매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원래 하루에 1,000개 이상 팔 수 있었는데 갑자기 200 개밖에 못 파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도 기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저는 반드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저랑 두고 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유럽이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래서 중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김, 미역 이런 다시마 같은 것들이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었고요. 그 이유는 아이오딘, 즉 요오드의 함량이 너무 높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혀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이거 어차피 지상파에서 이거 못 다룹니다. 이제 장담하건대 지상파 뉴스에서 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루게 되면 아마 즉각적으로 또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아마 그 언론사에서 아마 다루지 않을 겁니다. 지상파 뉴스에서.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편히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뭐 저를 이렇게 저도 이게 지상파 뉴스라든지 각종 방송 인터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가끔 이 기자분들이나 PD분들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 드려요, 저도. 그러니까 저랑 이제 어떤 다른 주제 때문에 인터뷰하고 나면 항상 물어보세요. "다른 주제 또 다음 뉴스를 위해서 다른 주제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이런저런 막 얘기를 많이 해 드립니다. 많이 해 드리면 항상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항상 그 내용은 바로 뉴스 나가면 업계가 바로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거는 바로 자영업이나 이런 쪽에 바로 영세업체들한테 바로 피해 가는 것들은 그건 보도하기 힘들어요."라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기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 비욘디 구독자님들만이라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질문 몇 개만 받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 님께서 "저희 누나가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그럼 미역국 같은 건 안 먹는 게 좋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관련 주치의가 있으실 텐데 주치의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오드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요오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아마 주치의분들이 아마 적당한 지도를 해줄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조차도 이게 몇 그릇이 적정량인지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농도가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하필 이 누님이 드시는 게 5,000 ppm 막 10,000 ppm짜리 드시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너무 좋다고 할애해서 그걸 10,000 ppm짜리를 막 3그릇 일주일 내내 매일 3그릇씩 드시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의료진과 그래도 상담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요오드가 안 들어와도 문제인 거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적정 그래도 아무리 고농도라도 뭐 "2-3 일에 1 그릇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라고 아마 의료진분들이 제안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참고로 해서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리온 고래밥 님께서 "매일 간식으로 김부각을 좀 많이 먹는데 안 좋은 걸까요?" 아까 유럽 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런 제품들이 결국엔 아까 조치를 당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정말 수시로 막 정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사실은
뭐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한 섭취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받고 그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님께서 제가 먹으려던 종합 비타민에 요오드 들어 있던데 교수님 말씀 듣고 찾아보니까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요오드뿐만 아니고요. 모든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영양제 성분들 그 수많은 좋은 미네랄들 너무 지나치게 과잉 섭취되면 문제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 그 함량이라는 게 여러분의 일반적인 식습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추천 권장량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적당히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식습관이 다 다르시잖아요. 평균치에 국한해서 교양 영양제를 만든 건데 사람마다 식습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러니까 너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것까지 먹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종합 영양제 같이 드시는 것도요. 사실은 저는 사실 이런 그 기본적인 약사한테 복약지도 받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여러분 주치의분들, 가정의학과나 내과의 주치의분들이랑 여러분들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 검사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 검사. 피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피 속에 모자란 미네랄들이 다 나옵니다. 검사해 보면 나오거든요. 식습관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주치의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뭐 굳이 영양제 먹을 필요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나올 거예요. 어떤 게 성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마 주치의분이 어떤 영양제 같은 거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게 스스로 판단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냥 본인 몸 상태를 스스로 너무 판단해서 그냥 스스로 모든 거 영양제든 뭐든 다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항상 약사나 의사분이 한번 상담해 보고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주제에 넘어가고 남은 질문들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제는 뭐냐면 사실 좀 이어집니다. 방금은 이제 그 요오드 함량, 아이오딘 함량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스페인에선 또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아까 그 유럽에는 아까 그 라스프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스페인에서는 올해 2월에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이것도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런 거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업계가 피해가 갈까 봐 그런 건지. 자, 역시 이 라스프 윈도에서 어떤 일을 조치를 취하냐면 약간 또 이게 스페니쉬로 적혀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적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왜 조치를 취하냐면 이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어로 적혀 있습니다. 저도 스페인어는 모르고요. 근데 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식품 준비물 또는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공식품에 대해서 어떤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던지 알아보니까 한국산 식품 조제품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정체불명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한국산 제품의 식품에 정체불명, 정체 알지 못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즉각, 스페인에서는 즉각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유럽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용 승인된 그 식품용 승인된 GMO, 그러니까 이 GMO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뭐 낯선 단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GMO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유럽은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승인된 GMO가 뭐냐면 이거 유전자 변형해도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콩가의 식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허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GMO를 하고 해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유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이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이 있죠? 우리나라, 유럽은 차이점이 GMO에 대해서 차이점이 딱 한 개가 있죠. 바로 알팔파입니다. 콩가 식물류인 알파파 외에는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식품이 수입 금지 조치 됐었잖아요. 그죠? 수입 금지 조치가 됐었는데 그러면 알파파 때문이었으면 차라리 다행이죠. 알파파 때문이었으면 왜냐면 우리가 예상 가능하잖아. 우리는 허용하고 있는데 저쪽은 금지하고 있으니까 알파파 때문에 수입 금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일반 이 알파파는 아까 말했던 식물류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뭐 샌드위치라든지 샐러드 등에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가공식품 뭐 이런 걸로 보이니까 알파파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끼리 어떻게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구체적인 어떤 제품명 이건 현재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스페인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알려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품명을 알려주면 좋은데 제품명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 수입 금지 됐는데 저 알파파 때문이 아닌 것으로 현재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GMO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변형 생물을 약자로 GMO라고 부르는데 그럼 GMO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옛날에는 막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요.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요. 막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정말 뭐 아주 역사가 오래됐고요. 이게 뭐냐면 GMO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를 삽입하기도 하고요. 식물에. 아니면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전자를 이제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왜 할까요? 이런 유전자를 왜 변형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 굳이 해야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후변화 엄청나죠. 지금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기후변화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잘 자라게 그래야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막 진짜 다 병충해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막 제대로 식물들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막 물가 폭등하는 건 기본이고 정말 우리 생존을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달된 학문이 바로 저 기술이 유전공학 기술인 거고 그게서 탄생한 것이 바로 GMO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MO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안전성. 결국 중요한 건 안전성이잖아요. 그죠? 저 기술이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 인류에 대해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안전성인데 그죠? 안전성인데 과연 위험하냐 안전하냐 정말 끝없는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결론 났느냐?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 나지 않았어요. 일단 안전하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은 뭐냐면 또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 근반이 되는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바로 세계보건기구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금까지 자료들을 봤을 때 실험 결과들을 봤을 때 이 GMO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안전하다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간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특정 몇몇 그 작물에 대해서 그 GMO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제 학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이 주장하면 무시하면 되는데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GMO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몇백 년 된 역사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한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30년이면 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30년이면 긴 거 아니에요. 실제 이런 3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영향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노출됐을 때 특히 이런 요즘 이슈가 뭐라고 했죠, 아까? 바로 복합독성이라고 했죠. 복합독성. 이 복합독성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연구됐느냐? 아닙니다. 그건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런 GMO 작물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혹시 다른 우리 유해 물질도 우리 같이 먹잖아요.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뭐 탄 거 먹을 때 많이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든지 뭐 튀김 먹을 때 뭐 아크릴아마이드든 뭐 과불암물이든 중금속이든 농약이든 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든 그런 게 같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오랜 기간 우리 몸속에 머무는데 과연 저 GMO 작물이랑 같이 있을 때 어떤 복합 독성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충분히 연구가 됐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충분히 연구가 안 됐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다만 이제 세계보건기구는 그래도 저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땐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보기는 좀 근거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인간한테는 그렇다 쳐도 과연 저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 그러니까 저 자체도 뭐 일부 식물이 우리 먹거리 식탁에까지 오기도 하지만 저 상태로 또 폐기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 폐기돼서 그 자체로 썩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몸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변으로 배출됐을 때 결국 다시 환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미치는 환경적 영향들이 과연 충분히 연구가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절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오랜 기간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연구가 되지 않은 것도 팩트예요. 네, 그것도 팩트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름 보수적으로 특정 몇 개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GMO라는 게 정말 수많은 작물에 대해서 다 쓸 수도 있어요. 적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에 대해서만 현재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알파파조차도 아예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방금 스페인이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승인 GMO를 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유럽에서 승인하지 않은 걸 썼다라는 거야. 해당 GMO가 승인된 목록에 자기네 유럽 목록에 없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단순히 그 한 개 유일한 차이 알파파 때문이라면 다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 알파파는 차이가 나니까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그 식품 업체가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자란 원재료만을 했을 수도 있지만 원재료라는 게 당연히 수입을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원재료도 당연히 수입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수입하잖아요. 밀가루만 해도 대부분 수입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밀가루 대부분 수입입니다. 수입 같은 거 막 해서 이제 가공해서 식품을 만들어서 이제 유럽에 팔았는데 하필 수입한 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조차 허용하지 않는 GMO가 쓰인 GMO 작물이 쓰였던 거라면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 가지고 만들어서 유럽에 팔다가 걸린 거면 뭐가 심각한 거죠? 그런 식품 회사라면 그게 과연 수출만 했을까요, 여러분들? 수출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수출만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건 겁니다. 학자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거 원재료에 대해서 완벽하게 늘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다 그럼 검사를 하고 있느냐. 우린 5가지만 우리 규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외에는 그럼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완벽하게 우리 과연 실시간에서 식약처에서 정말 실시간에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 조치는 굉장히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다 불안감이 있단 말이야. 왜? 역사가 3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022년 10월입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요. 식약처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GMO 완전 표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GMO 완전 표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그럼 GMO 완전 표시제가 아니었어? 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식품 과자 회사예요. 과자 회사로 하겠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과자를 만드는 제가 과자 회사입니다. 과자 회사라고 과자 회사 봤을 때 자, GMO 옥수수로 과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열 처리를 막 제가 해요. 막 열 처리를 막 하면 튀기거나 아무튼 열 처리해요. 열 처리했을 때 처음에 그 GMO 옥수수의 원료 성분이 막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분해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처음 성분이 좀 사라지고 막 분해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 GMO 작물을 썼다 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으면 열 처리 등을 통해서 남아있지 않게 되면 GMO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그 GMO 작물로 했어도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다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식품이나 과자 같은데 GMO 표기가 없으면 이건 GMO가 아니구나. GMO 쓴 적이 없구나. 라고 그동안 생각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처음에 GMO 작물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고요? 처음에도 그래도 원료를 썼으면 표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예. 처음에 썼으면 그 원료를 썼으면 표기를 해야죠. 이 제품에는 썼었다. GMO 작물을 썼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GMO 완전 표시제를 하겠다라고 식약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식약처장께서 뭐라고 발표하셨냐면 완전 표시제를 하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 문구 그대로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많은 또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는 얘기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뜻인지, 사회적 합의가 돼야지만 하겠다는 뜻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예,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치겠습니다. 치면 2020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을 한다는 얘기는 2020년에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차근 해서 그러면 언제 완료를 하겠다는 건지 2026년도에 시작해서 2050년에 완료하겠다는 얘기인지 2040년에 완료한다는 뜻인지 2030년에 완료한다는 얘기인지 전혀 구체적인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2026년도 전까지 일단 여러분들 알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먹는 식품에 GMO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조차 알 수도 없고요. 그나마 우리가 관리하는 GMO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에서 적발됐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조차 허용하지 않는 GMO 성분을 가지고 만든 거였다면 게다가 표기할 의무도 없잖아요. 열 처리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좀 분해됐다면 그런 거라면 2026년도까지는 우리는 알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2026년도부터는 괜찮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라 하고요. 단계적 도입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단계적이 과연 몇 년도에 거쳐서 완성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현재 이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불안감을 들리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일반 지상파 뉴스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딱 봐도 나가기 힘든 내용이겠죠. 여러분이 보셔도. 예,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알고 계실 필요는 있고요.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저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수시로. 혹시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GMO 작물로 만든 게 있는지.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처음에 썼지만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식약처에서조차 검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성분이 사라졌잖아요. 아까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분해되고 사라졌다면 여러분이 먹는 제품에 식약처에서도 검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조사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분석 관련된 저 학문을 다룬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식약처에서조차도 완벽하게 조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전 터졌다라고 봅니다. 스페인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GMO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GMO가 있었어라고 해서 수입 금지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적어도 아무튼 스페인처럼 저렇게 수입되는 식품들에 대해서 저렇게 조사를 해서 바로 수입 금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마 저런 식의 좀 조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쉽게 그런 기사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GMO가 들어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마 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2026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요. 사회적 합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관련해서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 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 될 때마다 반드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완전 표시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GMO 작물이면 당연히 그 원료를 쓴 거라면 형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몇 개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저희 때는 친정엄마가 임신했을 때는 무조건 미역국 많이 먹으라 하셨는데 다 좋은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역국 자체는 좋은 거 맞습니다. 좋은 성분도 많고요. 요오드뿐만 아니라 좋은 식이섬유도 많고 정말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농도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유럽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시는 거가 어느 정도 농도로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농도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사람마다 또 섭취량이 다 다르고 또 너무 좀 극단적으로 드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하필 극단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이 하필 고농도의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유럽에서 적발된 것처럼 막 5000ppm에 육박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충분히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복합 독성은 당에 충분히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과한 섭취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께서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요오드 농도를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좀 추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이오딘 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이유는 만약에 당장 오늘 내일 당장 우리는 이제 50 ppm 이하는 판매 금지 이래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미역 판매하는 업체들 대부분 다 영세 업체들입니다. 뭐 엄청난 큰 규모의 회사들은 거의 없고요. 다 영세 업체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영세 업체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뭐 50 ppm 이하는 판매 금지 이래 버리면 영세 업체분들은 일단은 피해 갑니다. 일단 피해 가는 것도 있고 혹시라도 또 이게 또 이게 여러 가지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나라 정부가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또 혹시라도 지금 뭐 김, 미역 이런 거 다 뭐 K 뭐 하나의 뭐 식품계 반도체니 뭐 이런 뭐 검은 반도체니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막 홍보 잔뜩 K푸드는 뭐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 다 해 놨는데 갑자기 뭐 저렇게 고농도 나온 게 뭐 이슈를 또 정부 자체에서 이런 이슈화 시켜 버리면 또 다른 또 수출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 봐 아마 쉽게 언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조차도.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은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제 생각인데 좀 몇 년 지나고 또 계도 기간 거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계속 연구 결과들이 쌓일 거거든요. 뭐 해외든 우리나라든 결과 쌓이면 또 복합 독성에 대한 연구가 쌓이면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버블님께서 약국에서 파는 빨간 약이 요오드 용액으로 알고 있는데 상처에 바르는 것도 몸에 흡수되니까 안 좋을 걸까요? 근데 이거는 저런 관련된 그 흡수 이런 저런 약으로 쓰이는 것들은 이미 뭐 충분한 독성 테스트가 충분히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소에 바르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다칠 때 쓰는 거고요. 그거 정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민님께서 그런 건강한 사람은 1일 상한선 이상 먹어도 당장 이상이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농도 관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농도 관리가 안 되니까 뭐 어느 정도 무조건 괜찮습니다라고 사실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분도 없어요, 사실은. 농도가 저도 모르니까 이게 제품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농도가 20 ppm 안으로 있는 건지 5,000 ppm 있는 건지 저농도로 있다면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고농도 5,000 ppm 이렇게 높은 정도로 있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섭취량을 너무 과한 섭취량 그러니까 막 매 끼니마다 뭐 김을 꼭 무조건 막 의무적으로 막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뭐 또 미역국을 진짜 한 솥에 잔뜩 끓여 놓고 뭐 1 주일 내내 이거 먹는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거는 이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실제 아까 보셨잖아요. 임신 수유분에 대해서 대놓고 정부에서조차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놓고 아예 그냥 경고조차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과유불급. 그냥 오늘 한 가지 요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되게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오늘 아마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어떤 되게 세계적인 학술지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소식하면 건강한지, 그러니까 결국 소식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밝힌 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런 수많은 연구 자료들 이렇게 보면 왜 소식하시는 분들이 오래 사시는지가 그냥 뭐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정말. 아까 제가 뭐 제 특강들 막 제가 의학 채널 비욘드에서 나온 특강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엔 유해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출량, 노출 횟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량, 노출 횟수가 적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식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특강들을 막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유 먹을 거 없네." 뭐 "이것도 위험하다." 그러고 "저것도 위험하다." 그러고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위험성들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소식하면 되는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식만 하면 사실 오늘 특강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얘기도 뭐 GMO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게 5,000 ppm으로 있는 김미역이면 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늘 소식하신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되게 사실 오후 4 시라는 시간대가 이렇게 인기 있는 시간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주셔서 또 의견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올해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또 새해에도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년 초 첫째 주 금요일, 첫째 주 금요일이 아마 1월 3 일인 것 같은데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5 시에, 오늘 오후 4 시였는데요. 다음에는 오후 5 시에 그때 일주일 뒤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